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의 마지막 시간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일지를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모두는 결국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문턱을 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양병원 4인실 창가, 하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빛 속에서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회객이 올까, 전화벨이 울릴까, 아니면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곳, 갈 곳도 오는 사람도 없어진 이들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는 약 35만 명이 넘는 노인이 계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치매나 중풍, 만성질환으로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평균 입소 기간은 3년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 1000일이 넘는 날들을 4인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제대로 상상해 본 적이 있을까요? 한 요양병원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월요일 아침 면회 명단에 이름이 없는 환자들의 표정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창가를 바라보다가 점점 벽을 향해 돌아눕고 나중에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반응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딸은 수요일 오후에 옵니다. 회사 조퇴를 내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 병원에 도착하면 이미 3시가 넘어 있고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30분쯤 손을 잡고 있다가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라고 말하며 일어섭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은 묻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 7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168시간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전에 옵니다. 차를 몰고 와서 주차장에서 10분쯤 망설이다 병실에 들어서면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올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5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잘하세요? 응.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없어. 침묵이 방을 채우고 아들은 벽에 걸린 시계를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며느리는 명절에만 옵니다. 시어머니 침대 옆에 놓인 과일 바구니를 정돈하고 이불을 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습니다. 사위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장인어른이 며칠 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병원 방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족은 사랑하지만 시간은 없고 마음은 아프지만 몸은 지쳐 있고 효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병원에 계신 분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것도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그래서 자주 오지 못한다는 것도 그러나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 80대 환자분은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죽는 게 무서워요.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효자가 되지 않으려면 매일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와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자녀들이 죄책감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문의 빈도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고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라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사전 의료 의향서를 함께 작성하십시오. 부모님이 의식이 있을 때, 대화가 가능할 때, 엄마, 아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을 피하면 나중에 부모님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명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은 내가 제대로 한 건가 하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가족회의를 여십시오. 형제자매, 배우자가 모두 모여 누가 주 보호자가 될 것인지, 어떤 역할을 나눌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에게 원망만 남습니다. 셋째, 면회 루틴을 만드십시오. 매일 갈 수 없다면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일주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넷째, 짧은 전화라도 매일 하십시오. 3분이면 됩니다.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날씨가 좋던데 창문은 여셨어요? 이 짧은 연결이 하루를 견딜 힘을 줍니다. 다섯째, 병원 직원들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간호사, 요양보호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부모님의 상태를 자주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조금 더 세심하게 돌봐줄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오늘 메모장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자, 이제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실을 보았고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한 가족의 실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도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을 기억해 주세요. 2023년 11월에 어느 목요일 오후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4인실 창가 침대에 누워 계신 78세 박모 할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옆 침대의 김할아버지는 낮잠을 주무시고 맞은편 침대의 이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복도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섭니다. 딸입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딸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손은 차갑고 얇습니다. 뼈가 만져집니다. 아빠, 오늘 점심 드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눈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할아버지는 40년 전을 떠올립니다. 1983년 겨울, 자신이 38살이었을 때,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던 그 시절, 회사 기숙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왔을 때, 어린 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빠를 외치며 달려들던 그 순간, 딸을 번쩍 안아 올렸을 때 느껴지던 작은 몸의 무게, 그리고 지금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딸의 손에서 느껴지는 힘. 40년 전에는 자신이 딸을 안아 올렸는데 이제는 딸이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딸의 머리카락을 비춥니다. 그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다는 걸 할아버지는 알아챕니다. 딸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빠,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딸이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 너도 바쁜 거 아는데. 그러나 딸은 압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아버지가 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자신은 몇 번이나 왔던가. 한 달에 두세 번? 아니면 한 번? 명절 때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할아버지가 그 새를 따라 시선을 옮깁니다. 딸은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새가 사라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침묵이 어쩌면 지난 몇 달간 나눈 모든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너 기억하니?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너한테 화낸 적 있잖아. 밤늦게 들어왔다고. 딸은 놀랍니다. 아버지가 그 오래된 기억을 꺼내다니. 네, 기억해요. 그때 내가 미안했어. 너를 걱정해서 그런 건데 화를 낸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할아버지는 그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들지만 손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댑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카트 소리가 들립니다. 간호사가 약을 돌리러 오는 시간입니다. 현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요양병원의 시간은 이렇게 흐른다는 것을.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후회와 그리움이 교차하고 사랑과 미안함이 공존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다음 면회를, 다음 전화를, 다음 순간을. 그러나 동시에 다른 것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 왔습니다. 마치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으면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외면하면 피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맞이하느냐입니다. 작가 김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쓰다듬어서 맞아들여야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죽음을 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언제부터 생명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효도이고 사랑이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요양병원에는 두 종류의 환자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과 죽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 전자는 평화롭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날들을 정리하며 보냅니다.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미안했던 일을 사과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후자는 고통스럽습니다. 온몸에 관을 꽂고 기계의 도움으로 숨을 쉬고 의식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가족들은 조금만 더를 외치지만 정작 누워 있는 본인은 이미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과연 생명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생명을 고문하는 것일까요?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학은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지만 동시에 죽음을 미루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 살려야 하고 언제 놓아줘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지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김훈 작가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다 살았으면 가야 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파이프 꽂아서 붙잡아 놓고서 못 가게 하는 의술은 무의미하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가는 사람을 편하게 보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죽음을 무거운 것으로 만들었을까요? 장례식장에 가면 수많은 조화가 늘어서 있고 3일장이 치러지고 고인의 영정 앞에서 사람들은 울고 또 웁니다. 그러나 정작 고인은 그런 무거움을 원했을까요? 단순한 장례 절차에서도 정중한 애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겁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과도한 장례 절차를, 죄책감을, 후회를. 어느 90세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세상을 많이 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너희들을 키웠다. 이제 갈 때가 됐다. 내가 가면 슬퍼하지 마라. 대신 나를 생각할 때 웃어라. 그리고 장례식은 하루만 하고 조화는 하나만 놓고 음식은 간단하게 준비해라. 그 돈으로 너희가 여행이나 다녀라. 이 할머니는 죽음의 가벼움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학업의 무게, 취업의 무게, 결혼의 무게, 육아의 무게, 노후의 무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없습니다. 뼈가루 한 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무거운 것들에 매달립니까? 왜 죽음 앞에서조차 무거움을 놓지 못합니까? 가벼워져야 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더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갈 수 있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사인실로 돌아가 봅니다. 박할아버지와 딸은 여전히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곧 딸이 일어나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딸이 말합니다. 아빠, 다음에 올 때 우리 가족 모두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 아빠가 원하시는 게 뭔지,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요. 우리가 아빠를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아빠가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안도의 눈물입니다. 드디어 누군가 자신에게 물어봐 주었습니다. 어떻게 죽고 싶은지, 어떻게 보내지기를 원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효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을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해 드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옵니다. 계절은 돌고 돌며 자신의 시간을 완성합니다. 누구도 봄에서 가을로 곧장 가지 않습니다. 여름을 거쳐야 하고 더위를 견뎌야 하고 비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낙엽이 질 때 나무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놓아줍니다. 가벼이.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나무는 다음 봄을 준비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있었고 여름이 있었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순서이고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겨울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입니다. 두려워하며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평온하게 맞이할 것인가, 혼자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맞이할 것인가.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 편찮으신 곳은 없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봐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대화가 불편할 것입니다.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을 견뎌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어색함을 극복해야 부모님도 여러분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쓰다듬어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가벼움으로 우리는 삶의 무거움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이할 그 시간을 조금 더 평온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